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는 현지 사정이 있어서 둘째, 넷째 토요일 날 하던 걸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게 돼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토요일 날 11시 반이죠. 어쨌든 이번 강의 내용은 여기 선조품이라고 돼 있고 어떤 판본에는 호보품이라고도 돼 있는데, 선조는 당나라 조정에서 육조 현행대사를 초청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덕이본에는 당조에서 초청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을 그 육조 현행대사가 거절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고, 사신 이제 왕의 심부름으로 왔던 내시 설간하고 문답을 대신 주고받아서 설간이 돌아가서 측천부하고 중종한테 대신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본문의 내용이 신룡 원년은 당중종이에요. 당나라 중종 때 연호인데 중종에 취임하고 첫 해입니다. 즉위를 하고 나서 정월 보름날에 측천부하고 중종이 조서를 보내서 육조 현행대사를 궁중으로 청해서 법문을 들으려고 조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 두 대사를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하며 만사를 보살피는 틈에 언제나 일승을 연구하였더니 두 대사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남방의 해능선사가 홍인대사의 가사와 법을 받아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받았으니 그분을 청하여 물으십시오, 이랬답니다. 그래서 내시설간을 보내서 조서를 전하며 청하오니 조사께서는 자비로 살피시어 속히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일단 그 측천무 하면은 중국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소재로 나왔던 분이고, 중국이 낳은 시대의 역을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포악한 정치를 했다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태종 이세민의 치세 이후에 굉장히 또 정치를 잘 했다라는 이런 상반된 평가가 있는 여자 독재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죠. 측천무 얘기는 들어도 이 사극의 주제로 재밌는데, 측천무가 어떻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당나라를 건국한 당고조를 도와서 그 개국공신이었던 아버지가 이제 무사학이라는 개국공신이었는데, 그 이제 둘째 딸로 태어나서 2대 황제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이 되었어요. 그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후궁 중에는 굉장히 서열이 낮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셋째 황제가 당태종의 아들 고종인데 고종의 황후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사람을 제 아들이 자기 왕후로 삼았는지, 그 내용의 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 잠깐 얘기를 하면 이 측천부가 뛰어나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궁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디서 사나운 말을 궁중에 누가 갖다 줘가지고 이 말을 길을 들이는데, 이 여러 장수들이, 장군들이 이 말을 타도 이 말을 듣지 않고 말을 제대로 길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저 말을 제대로 길을 들이겠느냐 했는데, 심지어는 을지경덕이라는 대장군이 그 말을 기다리려고 말을 탔다가 말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대로 못 다루니까 태종이 약간 비웃었어요. 대장군조차도 저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 누가 이게 나서서 저 말을 한번 길들여봐라 이랬는데, 이 후궁 측천무가 그때는 후궁 중에 벼슬이 제인이라고 아주 낮은 서열이었는데, 자기에게 말을 길들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비법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어떻게 길들이냐 하니까, 나에게 만약에 저 말을 길들이려 한다면 철편이니까 셋째찍으로 다스리고, 둘째 채찍으로도 말을 안 들으면 철퇴를 가지고 말을 혼을 낼 것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비수를 가지고 목을 따버리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제 아무리 짐승이라 한들 함부로 그렇게 목숨을 없애려고 하냐, 이러니까 측천무가 그때는 후궁이었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기에 여러 장수와 대장군들은 황제폐하를 도와서 이 나라를 건국한 개국공신들인데 생사고락을 황제와 함께 한 분들이다. 근데 그분들을 다치게 했는데 말 한마리 목숨이 뭐 그리 아깝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크게 찬탄을 해서 그 칭찬을 했다 그러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뛰어나긴 뛰어난데 당태종 이세민이 그 얘기를 듣고 여자로서 만정이 뚝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한 번도 품질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나서, 원래 그때 당시에 중국
황실의 법통이 왕비나 후궁 중에 자식을 낳았는 사람은 그대로 모후가 되거나 태후가 되거나 아니면은 남아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후궁은 관례가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되는 게 관례였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태종하고 사이에서는 후사가 없어가지고 비구니가 되어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나중에 당태종 이셈이 죽고 난 뒤에 즉위한 셋째 3대 왕이 고종인데, 고종이 그때 후궁 때에 자기 아버지 후궁을 한번 보고 굉장히 이뻐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칙천무후가 비구니로 출가했던 절에 사냥을 갔는데 애들 갔다가 다시 만났어. 둘이 다시 눈이 맞아가지고 고종이 다시 궁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사람을 자기가 또 후궁으로 삼아.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때 당시에 고종 황후가, 정비가 황후가 고종의 총애를 받던 다른 후궁이 있었는데, 이제 황후가 그 후궁을 질투를 해가지고 고종이 이제 칙천무후 에게 관심이 있는 걸 보고, 원래 다른 후궁이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견제를 하려고 왕후가 오히려 이 칙천무후를, 후궁 서열이 낮은데 자꾸 이제 고종한테 붙여줬대. 그렇게 했는데 이 칙천무후는 황후에게 보답을 한 것이 아니라 황후하고 그 경쟁을 하던 후궁마저 두 사람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황후가 된 거야. 나중에 고종의 총애를 차지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고종 황제의 황후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그 고종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났어요. 그 아들이 낳고 고종이 아마 자기가 민망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자기 아버지 당태종의 후궁이었지만 한 번도 저기 당태종하고는 잠자를 하지 않아서 처녀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고종이 죽고 나서 고종의 아들이 이제 칙천무후하고 사이에 낳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이 중종이에요. 그런데 중종이 들어서면서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 섭정을 한 셈이죠. 그렇게 섭정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도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 아들을, 넷째 아들을 왕을 시켰다가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황후 자리에 올라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여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적들을 굉장히 아주 잔인하게 숙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다, 탄광오디들을 또 다 숙청을 해버렸대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한테서는 상당히 통치를 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나중에 자기가 황후가 되고 나서 아예 국호도 바꿔가지고 주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주나라, 무주라 그래요. 무주의 황제에 올랐다가 나중에 말년에 다른 반대파에서 반란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가 황후에서 물러났어요. 황위에서 물러나고 다시 자기를 황제라고 칭하지 말고 황후라고만 얘기를 하라. 그러고 이제 당나라로 다시 복위가 됐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밌는데, 어쨌든 이 칙천무후가 자기 아들 중종하고 사이에 섭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육조현행대사를 초청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해양국사하고 신수 두 대사를 층해서 원래 이 두 사람이 국사였었어요. 이 두 분도 오조 홍인대사의 제자였어요. 신수대사가 홍인대사 제자였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해양국사라는 분도 기록에 의하면은 오조 홍인대사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홍인대사의 제자니까, 결국은 중국 선종의 큰 스님들이 어쨌든 당나라 조정에서 국사로 지내면서 법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해양국사하고 신수대사가 우리 앞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남돈 북점이라 그래가지고 두 조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제자들끼리 서로가 남돈 북점이라 해가지고 다툼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조서에도 나오잖아요. 해양국사하고 신수 두 대사를 청해서 법회를 했는데 자꾸 1승에 대해서 법문을 청하니까 이 신수대사가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해안하고 신수대사가 남방의 해능선사가 홍인대사의 법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분을 청해서 법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신수대사가 황제한테 해능대사를 하도록 청을 했다라는 거는, 추천을 했다라는 거는, 신수대사는 결코 해능대사에게 그렇게 나쁜 감정이 있지 않고 해능대사를 인정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칙천무후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왜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후궁으로 삼았다가 정식 황후 자리에까지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한족이, 당나라 사람들이 완전 한족이 아니라 선비족하고 많이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북방의 유목민족 가운데는 일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왜 과거에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수하고 같이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북방 유목민족들 사이에는 여성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남편한테 기속이 됐는데 그 재산권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풍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고 또 남아있는 여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는데 척춘무예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니까 한번 인터넷 같은 데도 찾아보면 재미있는 기록들도 있고 척춘무를 소재로 했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청을 했는데 육조현행대사가 아프다는 글을 올려서 사양하면서 산기슭 숲속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원하였다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다른 기록에 보면은요, 육조현행대사가 뭐라고 거절을 했나 하면은 나는 생긴 게 추하고 외모가 작고 못생겨가지고 북쪽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외모를 보고 내 법을 존중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안 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현행대사가 그렇게 거절했다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칭병을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거절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설간이 조서를 가지고 왔던 내시예요. 경성의 선덕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그 경성의 선덕이 바로 여기 해안국사고 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님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도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자선하여 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을 인하지 않고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시던데 조사께서는 어떻게 쓰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익히려면 반드시 자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나오네. 그래서 현행대사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첫 번째 주제예요. 자선을 해서 선정을 익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데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강경을 인용을 해요. 금강경에 이르시기를 만일 열애가 않는다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로 온 바가 없으면 또한 갈 바도 없다. 이게 열애라는 뜻이잖아요. 열애 역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타타가타는 온 바도 없고 갈 바도 없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이게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고 열애 청정선이에요. 모든 법이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청정한 좌이며 끝내 증득할 것도 없는데 어찌 하물며 안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앞부분에 정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정해가 둘이 아니다라고 정해 쌍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않는 데 있지 않다. 여기서 선정을 닦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선정과 지혜를 구분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선도 마찬가지죠. 그 자선이 앉는 것이 자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열애는 오고 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앉고 눕고 하는 것도 없다. 그것이 열애고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진짜 선은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는 것이 청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애가 앉아서 자선을 한다라는 거는 법이 비어 고요한 것이라는 말은 여기서 모든 법이라는 말이 일체법은 모든 현상이라는 뜻도 되고 진리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법이에요. 그냥 일체법이 원래 공하다라는 말입니다. 일체법이 원래 공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앉고 눕고 이런 말을 붙일 것도 없는 것이 열애의 진정한 자선이다. 앉는 것이다. 열애가 앉는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형식으로서 모습으로서 앉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증득할 것도 없다라는 말은 초기불교하고 늘 비교를 해야 돼요. 반야신경에도 무지영무득이라고 했을 때 뭘 모르고 뭘 얻을 게 없느냐. 단순히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기불교에서는 늘 뭐가 있어요? 수행의 계위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초선에부터 2선, 3선, 4선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공부변처, 비상비유상처를 거쳐서 8선정, 9차 재정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거를 수행의 가위로 얘기할 때는 사향사가라 해가지고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런 그 향과를 거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얻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는 금강경에도 그 얘기예요. 그 금강경에서 우리가 증득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대승보살은 어떻게 머물러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합니까? 할 때 그 금강경에서 계속되는 구절이 뭐였어요? 일체 상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대승보살은 상에 대해서도 상을 내서는 안 되지만 또 거기에서 수행의 가위인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이런 데에 들었다라고 얻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증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수행의 가위에 개차가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여기 지금 조서에서 일승을 연구했다는 이 말이 일승은 일불승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앞에서 요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꾸 성문 영각은 이승이라 그러잖아. 그걸 소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의 본문이 아닌 일승, 즉 일불승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증득한다라는 걸, 이게는 증득해야 될 게 있단 말이야. 성문하고 영각에서는. 1선에 들어가고 2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차 재정을 순서대로 닦고, 그 다음에 그 순서를 통해 가지고 수행의 계위를 사향사과를 거쳐서 마지막 아라한으로 간다라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일성에서 봤을 때는 증득할 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야성에도 신경에서 말하는 무지영무득도 그냥 얻을 바가 본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계위라고 할 것조차도 없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열애다, 이것이 불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육조단계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금강경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금강경 했죠. 위적정분의 원문이 이게 다예요. 위적정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수불이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근데 이제 육조현행대사는 아예 이거를 의역을 했죠. 인용을 해가지고 눕는다고 나 앉는다고 말하면 사도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하니까, 잘 모르고 얘기한 것은 육조현행대사의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삿된 가르침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똑같죠. 열애란 유명한 그 개성이죠. 열애자 무소정래 영무소거 고명열애다라는 얘기입니다. 열애는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것도 없으며 열애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불승은, 일승은 열애가 하는 선은 앉고 눕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그럼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느냐?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느냐? 예를 들어 사마타 위파사나를 얘기를 한 것 같으면 그거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내가 일체처 일체시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고요한 것을 흔들리지 않는 거, 마음이 대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 마음이 울들지 않는 거, 그걸 선정이라 할 뿐이고, 그런 마음 상태로 일체 모든 것을 제대로 살피는 것을 지혜라고 이름할 뿐,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솔직한 얘기로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라든가, 어떤 사람은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대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대기설법. 그때 중생들이나 수행자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 얘기를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선정과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 마음 쓰는 것이 집중도 되지도 않고 통찰하는 것도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사마타 수행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사마타도 시켜야 되고, 통찰 수행이 필요한 사람은 통찰 수행도 따로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이승의 견해마저도 뛰어넘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라한이 된 사람들을 연기법을 이해한 사람이 성문이잖아요. 영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뛰어넘어서 진짜 부처가 하는 선정과 지혜와 자성과 선정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도 이미 넘어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육조현행대사나 우리 반야부 경전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일불승에 대한 얘기이지, 성문과 영각이 수행의 계위를 닦는 것은 그거는 수행이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 우리 세속의 공부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원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진리가 맞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한테 대학원 과정을 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과정은 아직까지도 불승에 대한 이해가, 또 불이법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을 맞다 틀렸다 외도다 사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육신행대사도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외도다 사도다라고 말을 하는 게
중국 대승불교나 승불교에 와가지고 그 일불승에 대한 얘기나 최상승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외도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공부하거나 교학을 하거나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를 하는 뉘앙스들이 많이 있죠. 그런 말들이 사도다라고 아주 얘기를 하고 외도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병폐가 생기냐 하면 한국에 지금 우리 가나선을 하거나 육조현행대사나 중국 선종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자꾸 이 육조현행대사나 선사들의 어록을 보고 초기 불교나 교종의 경전 같은 것들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 생각에는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중에 사마타가 필요한 사람, 자선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이 경지까지 가지 않았으면서 자선 수행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선을 저는 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선해야 돼요. 그냥 정말로 자선이 필요 없는 사람은 시장 바닥에 있든 주색잡기를 하든 술을 먹든 뭘 하든지 진짜 마음이 상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이 어떤 현상을 대해서도 그 일체법에 정말 고요하게 마음이 비어 있느냐, 그런 사람한테는 자선 필요 없어요.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지까지 가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다른 수행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 저 사람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아, 열심히 하십시오. 그 과정을 누구나 거쳐서, 그러고 이제 그건 알고는 있어야지.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그 초기 불교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멸진정에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궁극으로 가야 돼요. 궁극은 일체 대자유 해탈 자재인이 돼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거든. 방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방편은 말 그대로 방편이에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내가 수행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느냐라고 그 효용만 있으면 무슨 방편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육조현행대사도 이제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열의 청정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그 얘기고, 이제 금강경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금강경의 뜻으로 봤을 때 그건 열의 뜻이 아니다. 열애가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오고 가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현행대사가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썰간이 이제 자기가 황제하고 척천무후가 보내서 왔으니까 이제 반드시 육조현행대사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자가 경성에 돌아가면 주상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니 원컨대 조사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마음의 요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척천무후하고 중종이 육조현행대사를 청하러 내시를 보낼 때 아무나 심부름을 안 보내겠죠. 내시 가운데에도 가장 그나마 불교에 대한 이해나 육조현행대사에게 제대로 육조현행대사를 모시고 올만한 그런 수준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간이 내시라고 하지만 질문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미 해양국사하고 신수대사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법문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게 이 설간한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종하고 척천무후도 이 사람을 뽑아서 보냈던 이유가 이제 척천무후하고 중종이 봤을 때도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해양국사하고 신수대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현행대사라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모셔와서 제대로 된 법문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 내시 가운데서 가장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질문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 주상께서 물으실 것이니까 반드시 제한테라도 마음의 요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겁니다. 그러면은 양궁에 전해 올리고 척천무후하고 중종이 그때 섭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성에 올리고 나서 경성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럼 자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제 육조현행대사께서 저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이때 낙양으로 옮겼죠, 서울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전하면 한 개의 등불이 100,000개의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모두 밝게 하듯이 밝고 밝음이 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벌써 자기가 어떤 전제를 하고 있어요. 내가 현행대사가 가르쳐 주신다면 부처님께서 전하여 주신 시민을 홍인대사로부터 당신이 물려받았다고 내가 전해 듣고 왔는데 그걸 나한테도 전해달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나도 가서 법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질문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고 나옵니다.